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5년도 마지막 회차죠. 3회차 전기기사 CBT 기출문제 전력공학 문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해설해 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은 지지점이 A, B, C 요 점에는 고저차가 없고요. A와 B 사이에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B와 B 이제 C 사이에 전선이 있는데 이때 전선의 이도가 각각 12cm였답니다. 근데 갑자기요. 전선을 지지하는 B점에서 전선이 풀려서 요 전선이 요렇게 낙하됐는데 그때의 이도를 D라고 합니다. 이때 이도는 얼마가 되니라고 합니다. 이때 A점과 그러니까 B는 A점과 B점의 중점이며 B점에서 떨어지기 전과 후에 전선의 길이는 같다 이건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전개를 할 거지만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답은 알고 갑시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A와 B점의 전선이 지지되어 있고요. B와 C점의 전선이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놈의 이도를 이제 D1이라고 했을 때 B점에서 전선이 풀려서 요렇게 전선이 추락을 해서 요렇게 추락이 됐죠. 이때 이도를 D2라고 하면 D2는 D1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답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요렇게 되는데요. 조건에서 이미 줬듯이 요 조건이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 조건, 즉 뭐냐면 요렇게 가선된 전선의 실제 길이나 추락이 돼서 전선의 실제 길이가 똑같다는 조건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A와 B 사이에 이때 요놈의 경간을 저는 S라고 봤을 때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풀이를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전선이 추락하기 전에 전선의 실제 길이를 2배의 L1이라고 하고요. 전선의 추락 시에 실제 길이를 L2라고 했을 때 우리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2배의 S 플러스 3S의 8D1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요 놈을 D1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L2죠. 이때 경간에 2배를 잡아줘야죠. 이때는 요게 이제 ES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ES 플러스 3배의 ES에 8 뭐가 돼요? D2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보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보면 ES에 플러스 3배의 S에 2배의 8D1의 제곱은 ES 플러스 3의 2배의 S에 8D2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식을 세어보면 3S의 2배의 8D1의 제곱은 3의 2S의 8배의 D2의 제곱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D2니까 D2의 제곱은 3S의 2배의 8D1의 제곱에다가 요 놈들 요렇게 넘어가죠. 요 내려오죠. 그래서 3배의 ES의 8배 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오렇게 없어지고요. 오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D2의 제곱은
D2의 제곱은 4의 D1의 제곱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D2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2배의 D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D2는 2의 D1의 값을 대응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값 자체가 이제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고요. 딱 그림 나오는 순간 요거는 요 놈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에 대한 설명 중 뭐가 된다? 틀린 것은 예.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성점 접지 방식별 뭐가 된다?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성점 접지 방식별 특징 첫 번째가 접지 방식이고요.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무슨 접지?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되겠습니다. 이때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일선 지락시 지락전류라고 해볼게요. 비접지 보통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소리액터 접지 최소가 돼요. 직접 접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보호계전기 뭐가 된다? 동작인데 비접지의 경우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비접지의 경우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가 비접지나 소호리액터는 곤란하고요. 직접 접지는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통신선의 요도장애라고 해볼게요. 비접지의 경우는 작습니다. 소리액터도 이제 최소가 되는데 이제 보통 작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이 지락전류가 여러분들 이제 통신선의 요도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예요. 그래서 고장났을 때 연속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인데 비접지의 경우는 이제 보호계전기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겨내고 운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좋다. 얘도 좋다라고 하지만 바로 잘라버리죠. 네, 나쁘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에 전위 상승이라고 해볼게요. 비접지 루트 3배, 소 리액터 접지 루트 3배 이상이고요. 직접 접지 이제 최저가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절연 레벨이라고 좀 해보면 비접지나 소 리액터 접지 보호계전기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전절은 갑니다. 하지만 직접 접지, 단절연, 그 다음에 저감한다고 해서 저감절연 가능하죠.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아유.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표는 이제 꼭 갖고 계셔야 돼.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접 접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예.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거의 없다. 예, 맞죠? 요거 최저죠, 최저. 맞아요. 2번 계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절연, 저감절연이 가능해요. 맞아. 3번 변압기 단절은 방금 얘기했죠.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쵸? 확실한데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뭐예요? 좋지 않다고 했죠. 요게 이제 옳지 못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 선간전압 및 역률, 그 다음에 선로의 손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선의 중량, 그 다음에 배전거리가 같다고 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의 공급 전력의 비인데 이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요 조건들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먼저 전선의 중량이 같으므로 그쵸? 식을 세우면 단상 2선식의 경우는 두 가닥의 단면적에다가 뭐 요걸 A1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상이니까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은 가닥수가 3개에 A3에 그 다음에 L이라고 표현했죠. 예, 이제 거리도 이제 같다고 봤죠. 예. 그럼 이때 지금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네. 이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A1분의 A3는 자, 요거 내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3분의 2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들은 저항과 반비례하죠. 우리가 말하는 저항은 로 A분의 뭐가 된다? L로서 저항은 뭐한다? 이 면적과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요것은 R3분의 R1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첫 번째 값은 뭐냐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R3분의 R1이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 이 뜻이죠. 예. 자, 요걸 기억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전력 손실, 이제 우리가 그 저항을 갖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비교해야 됩니다. 단상 2선식의 경우는 이 I1 제곱의 뭐다? R1이고요. 3상 3선식은 3I3 제곱의 R3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얘를 똑같이 또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I3분의 I1의 제곱을 취한 값은 그쵸? 얘 내리고 요놈 요렇게 넘긴 거죠. 바로 뭐냐면 2분의 3의 아이고 요놈 전체 내린 거죠. 네. 2분의 R1분의 바로 뭐가 되냐면 3분의 R3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R3분의 R1의 B가 3분의 2니까 이걸 우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요놈은 2분의 3에다가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3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요게 뭐가 된다? 이제 이 값이 여기 보면 I3분의 I1의 제곱이 있죠? 결과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루트를 뻗기면 I3분의 I1은 2분의 3이 되죠? 하나 날라가겠죠? 요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전력비를 비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삼상은 삼상 전력과 단상 전력의 비를 구해보면 요 놈은 루트 3의 V의 I3고요. 요 놈은 V의 I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도 일정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벗기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P3분의 P1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에 I3의 I1이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그쵸? 결론적으로 P3분의 P1은 하나 펼칠 거겠다. 그쵸? 요놈 이렇게 없어지니까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삼상과 단상의 비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지금 딱 봐도 이게 그쵸?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 이 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건가 보구나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되지. 이거를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뭐가 돼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1번이 아니라 이제 4번이잖아. 네, 요거. 2분의 루트 3 나왔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 이상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등률이죠, 일단. 우리가 말하는 부등률이죠. 이 부등률은 개별 수용 최대 누구다? 전력의 합을 무엇으로 나눈다?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눈 값이죠. 부등률은 킬로와트예요. 부등률은 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다? 곱하기 100을 안 하고요. 1보다 같거나 2보다 크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 변압기는 한 대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수용가에 전력을 부담하죠. 네, 요때 우리는 부등률을 적용하죠. 그래서 항상 그 값이 뭐다? 1 이상인 거 뭐다? 부등률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 25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 이 개인적으로요. 그냥 요거는 요거 하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환상 나오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방향성이 있는 거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환상선로라는 게 뭐냐면 루프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전소가 있으면 이 변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로를 루프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변압기를 따서 이렇게 전력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선로를 우리가 환상선로라고 하고요. 이 선로의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쪽에서 전력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환상선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방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부족전압 계전기는 UVR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그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됐을 때 동작하고요. 선택 지락 계전기 이제 요거 접지 계전기 지락 계전기죠. 이 또는 다회선의 지락 사고를 이제 선택 차단하죠. 뭐 그런 용도고요. 네, 요런 거 뭐 부족 전류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 양과 관계없이 즉시 동작한대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호계전기에 동작 시간 또는 시한 또는 한시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요. 보호계전기의 동작 시한에 따른 분류고요. 첫 번째가 순환시성 계전기예요. 순환시. 이 순환시 계전기는 조건이 맞으면 내가 설정한 조건이 맞으면 즉시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정한시 계전기예요. 이것은 조건이 맞으면 이것이 크든 작든 일정 시간 후 동작합니다. 둘은 좀 융통성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융통성이 있는 거죠. 반한시죠. 자, 이 반한시 계전기는 크기와 시간이 반대예요.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가 반한시 정한시예요. 이 반한시 정한시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데 일정 구간까지는 반한시 특성을 띠다가 일정 구간 이후는 정한시 특성을 띱니다. 그냥 시험에서는 물어보면 제일 긴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한시랑 정한시를 둘 다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지문이 제일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그 양과 관계없이 즉시 동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순환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7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GCB용 가스는 우리 지금 요 GCB용 가스는 뭐예요? SF6 가스를 쓰죠. 요것도 조금 좀 정리를 해보면 가스 차단기죠. SF6 가스의 성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GCB에 사용되는 SF6 가스의 성질인데 이 가스는 무색, 무치, 무해합니다. 무색, 무치, 무해하고요. 두 번째가 불연성 가스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인체 이제 무해하고요. 불이 붙지 않는 가스예요. 세 번째가 절연 내력이 큽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이 소형화가 가능해요. 네 번째가 소호 능력이 우수합니다. 아크를 소멸하는 능력이 일반 공기의 100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SF6 가스의 성질이고요. 우리가 이제 SF6 가스를 이용해서
뭘 또 하냐면 GIS 설비를 만들 수 있어요. SF6 가스를 활용한 개폐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놈은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속재 외암에다가 전기 설비를 때려 넣은 거예요. 첫 번째가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안정성, 신뢰성이 높아요. 네. 애초에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고요. 아주 안전한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이 고가고요. 네 번째가 요즘에 요거 이제 요걸로 답으로 많이 나오죠.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랭지에서는 액화의 우려가 있는데 맨날 액화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SF6 가스인데요. 요거 같이 요즘에 특히 요 놈 오지게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28번 이상전압에 따른 방호장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우리가 28번의 경우는 제가 지금 몇 번이냐면 34번이랑 한번 연동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지금 보면 이상전압 뭐가 된다? 방호장치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피레기죠. 피레기. 요것은 우리가 LA라고 하죠. 라이트닝 어레스터로서 뇌격 시에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해서 속류를 차단하는데 사실상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 말이 기계기구지 누구를? 변압기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보기에 있는 요놈 서지 흡수기죠. 요것을 우리는 SA라고 합니다. 요것은 개폐 시에 개폐 서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 개폐 서지를 우리가 뭐한다?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2차 측과 보호 대상이 되는 기기 요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달아줍니다. 보편적으로 실무에서는 여기가 V10이고요. 여기가 몰드형 변압기라면 요 사이에 서지 흡사바 달아주고 마지막 세 번째 가공지선이죠. 요것은 우리가 뭐다?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전선로를 보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주에 지지물의 최상단에 요렇게 우리가 전선이 있으면 요 위에 우리가 요렇게 꼬깔콘 하나 씌워주죠. 그리고 요렇게 전선이 하나 또 피복이 없는 선이 가는데 요 놈이 바로 가공지선이죠. 그래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이 아래 것들을 대신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매설지선. 요것은 철탑의 탑각 또는 접지 저항을 철탑의 탑각 또는 접지 저항을 저감하여 뭘 방지한다? 역섬락 방지에 기여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송전선로의 섬락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애자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서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래 여기도 이제 가공지선 있죠.
근데 이제 가공지선 이제 밑으로 낙뢰가 떨어졌다 보면 뇌는 맞은 지점을 양분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통해서 애자 쪽으로 섬낙을 일으키면 송전선로의 섬낙이라고 그래요. 역섬낙은 이제 이 낙뢰가 철탑 상부를 직격합니다. 본래라면 강관을 구성하는 철탑인 이제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빠지지만 철탑 저항이 높으면 요 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애자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철탑의 암이라고 그래요. 팔. 섬낙이 일어날 때 요렇게 와서 여기서 불꽃을 일으키면 섬낙, 반대로 요렇게 와서 여기서 불꽃을 일으키면 역섬낙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이제 매설지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28번이 이제 보면 뭐가 되냐면 이상전압 방호에 대한 방호 장치로 거리가 먼 건데 여기서 이제 방전 코일입니다. DC 요거를 우리가 디스 차지 코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방전 코일은 역할이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는 회로를 개방하더라도 아직 내부에 전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인체에 감전 사고를 뭐한다?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은 이제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 장치로 가장 거리가 멀죠.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의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거죠. 바로 뭐다? 매설지선의 설치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34번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 놈까지 30번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요 내용이 있으니까. 자, 요 그림이 있으니까 네. 5번째가 아킹온, 아킹링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호각, 소호환 요거를 우리가 초호각, 초호환이라고도 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애자 쪽으로 섬낙을 일으키는데 이 섬낙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갑바 같은 거 씌워줍니다.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아킹온, 아킹링, 소호각, 소호환으로서 요 놈은 이상전압으로부터 뭘 보호한다?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초각의 역할이죠. 예. 아킹온, 아킹링, 초호각, 초호환 또는 이 소호각, 소호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놈의 역할은 뭐다?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놈은 조금만 여기다 하나만 좀 더 쓸게요. 아킹온, 그 다음에 아킹링, 소호각, 소호환 요거를 초호각, 초호환 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상전압 즉 섬낙으로부터 뭘 보호한다?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애자련의 전압부담을 균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애자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탑이라고 봤을 때, 암이라고 봤을 때, 여러 현수애자를 요렇게 이은, 이런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애자련. 현수애자 여러 개를 이어서 요거를 하나로 요렇게 일련의 것으로 사용하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애자련이라고 하죠. 이때 전선이 요렇게 가선되면 여러분들 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애자가 전압분담이 최대가 되고 철탑 또는 지지물로부터 3분의 1 지점의 애자가 전압부담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뭐 한다? 균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놈 이상전압에 대한 방어장치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까지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자, 부하전류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개폐 장치. 회로를 열고 닫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단로기 되겠습니다. 단로기. 우리는 단로기를 DS라고 칭하죠. 디스코넥팅 스위치로서 역할이 뭐냐면 모부와 전류만 개폐 가능합니다. 네. 아무짝에 쓸모 없을 것 같지만 주로 기기의 점검이나 내지 수리 등을 위하여 기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회로의 접속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좀 미리 좀 알아야죠.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고, 이렇게 전선과 전선 사이에 제가 개폐 장치를 둘게요. 자, 요게 뭐가 되냐면 전선이고요. 이때 요 빨간색으로 그린 이 부분을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점과 이 접점 사이에 이렇게 접촉자가 있다고 볼게요. 이때 전선에 I라는 전류가 진행을 하면 접점과 접촉자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전류는 전선에서 접촉자로 다음 전선으로 이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개폐 장치를 개로하려고 그래요. 개로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접점과 접촉자를 분리시킨다 이 뜻이죠. 이렇게 접점과 접촉자가 분리되는 순간 요 접점과 접촉자 간에 뭐가 튀냐면 아크가 발생합니다. 단로기는요, 이 아크를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하고요. 두 번째가 개폐기입니다. 주로 유입 개폐기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는 OS, 오일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 놈은 무부하 전류나 추가적으로 부하 전류까지 개폐 가능합니다. 예. 주로 정전 구간 축소에 기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차단기죠. 차단기. 우리는 차단기를 10이라고 하죠. 이것은 평상시에 무부하 전류나 부하 전류, 그 다음에 고장, 다른 말로 사고 전류도 가능하죠.
차단이 가능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달로기는 보면 지금 부하전류 차단 능력이 불가능하죠. 누구예요? 달로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누구다? 달로기. 자, 그다음에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필히 좀 정리해야죠. 그냥 피레기의 내용을 좀 지워볼게요. 자, 뭐냐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죠. 네. 첫 번째가 피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뇌격 시에 기계기구 사실상 변압기 부여합니다. 첫 번째가 상용 주파 피레기는요. 첫 번째가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에요. 피레기는요. 한전 전원에서 절대 방전하면 안 되죠. 하지만 두 번째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죠. 반대로 충격 전압이 가해지면 빨리 방전해 줘야죠. 세 번째가 제한 전압이 낮을수록 좋은 피레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피레기는 피레기는 모든 변압기랑 병렬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154 같은 경우에는 낙뢰가 떨어지면 750까지 전압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피레기는 7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전압을 피레기가 지금 154용은 460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면 요 460이라는 이 전압이요. 변압기에도 같이 걸리죠. 그래서 피레기가 7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전압 상승을 뭐한다? 460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이때 이 변압기의 절연을 460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이 변압기는 뇌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요 놈을 기준으로 절연을 설계하죠. 그걸 절연 협조라고도 하죠. 나중에. 자, 그다음 네 번째가 그래서 제한 전압이 낮을수록 좋은 피레기고요. 네 번째가 속류의 차단 능력이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레기는 평상시에는 부도체 상태예요. 잠깐 이 메커니즘 동작 메커니즘을 보면 피레기는 평상시에는 부도체 상태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흐르는 한전전류는 피레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선로에 낙뢰가 직격을 하는 순간 피레기가 즉시 자신의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전전류에 추가적으로 뭐냐면 뇌전류가 피레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이때 이 뇌전류는 사라지지만 문제는 지속되는 전류가 있죠. 바로 누구다? 한전전류죠. 피레기는 요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차단해 줘야죠. 그래서 사실상 요놈 둘이 피레기 성능을 결정하죠. 그래서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과 거리가 먼 거죠. 자, 충격 방전 개시나 어때야 돼요? 낮아야죠. 2번. 그렇지 않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하면 요게 낮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높아야죠. 다음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속류의 차단 능력 다 맞는 얘기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요런 부수적인 내용은 이제 좀 그렇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 기준 전압이 23kV, 기준 삼상 용량이 5000kVA일 때 한 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ohm이라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 이거 여러분들, 자, 여기다 좀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볼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첫 번째가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백분율로 표현하죠. 두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10V 제곱의 P의 Z의 형태로 볼 수 있죠. 여기서 곱하기 100 하시면 안 되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2는 뭐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V는 선간전압으로부터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하고 요 P는 삼상 용량, 이제 용량으로서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죠. 네. 여기서요, 이 식을 기준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Z라는 부분을 X로 바꾸면 퍼센트 리액턴스고요. 똑같이 여기를 X로 바꾸면 퍼센트 리액턴스 됩니다. 똑같이 여기를 R이라고 바꾸면 퍼센트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뭐라고 했냐면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두 번째 식을 쓰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 제가 퍼센트 리액턴스 식을 만들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제곱의 P에 X 하면 되겠죠. 자, 10배. 전압이 얼마냐면 23kg죠. 그래서 23의 제곱. 애초에 키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이고요. 용량 5000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그냥 5000. 여기다가 15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 놈이 14.18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저자분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3번. 다음 가공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손실과 관계없는 거. 요거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손이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크식이라고 하죠. 네. 이 피크라는 분이 이 식을 만들어서 이 식을 우리는 피크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코로나 손실을 저는 PC라고 하면 델타에 241에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에 2D에 스몰 D에 2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5승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델타는 바로 뭐가 되냐면 상대 공기 밀도가 되고요. 요 놈은 주파수가 되고 요 놈은 선간거리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전선에 뭐가 된다? 직경. 요게 이제 선로의 이제 대지전압, 상전압을 말하고요. 이때 이제 요 놈은 킬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코로나 개시전압이죠. 이것도 이제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보면 지금 코로나선과 관련이 없죠. 지금 보면 전원주파수 관계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 여기 있죠. 델타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선간거리 이제 요거 관계 있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게 이제 2번인데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식을 기억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요 식까지는 우리가 필기 때
요 식도 외우면서 얘네들 다 기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손실에 대한 요거는 이제 공식 정도랑 제가 뭘 추천하냐면 코로나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맨날 제곱에 비례한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요렇게 나오고요. 식을 물어보면 요렇게 아래가 묵직하고 10의 마이너스 5승 요 정도만 추천드리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 가공 임피던스를 Z1, 그러니까 파동 임피던스죠. 예, 가공 임피던스가 아니라 파동 임피던스가 Z1이고요. 그 다음에 600옴인 선로 종단의 파동 임피던스 Z2가 13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답니다. 지금 선로에 바로 뭐래요? 900kV급의 전압이 입사되었다면 이제 접속점에서의 반사파 전압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진행파 이론이라고 보면 요렇게 가공전선이 있고요. 요렇게 뭐가 있다? 지중전선이 접속된 이러한 곳에 자, 요 놈을 우리는 가공전선,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중전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요. 지중전선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가 변하는 이 지점, 이 접속점을 우리가 변곡점, 다른 말로 변이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선로에 뇌가 입사되면 이 I라고 해볼게요. 요때 접속점을 기점으로 투과되는 전압이 나오고 다시 전원축으로 되돌아가는 반사전압이라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답니다. 이때 첫 번째가 무슨 전압이냐면 투과전압이라고 그래요. 저는 투과전압을 E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키로요프의 방정식이어만 유도돼요. Z1 플러스 Z2에 자, 투과전압이니까 여기에 2배 때리시고요. 어디 측이에요? 투과는 여기 측이죠. 그러니까 Z2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EI 입사전압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Z1, Z2가 애초에 상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 자체를 계산한 값을 우리는 감마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투과 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과 전압은 투과 계수에다 입사 전압을 곱하면 된다. 두 번째가 반사 전압입니다. 이 R이라고 해볼게요. 투과 전압이든 반사 전압이든 Z1 플러스 Z2고요. 반사 전압은 지금 지중에서 가공 쪽으로 가죠. 요걸 기억하면서 Z2 마이너스 Z1이다.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입사 전압을 곱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Z1, Z2가 상수기 때문에 요 값을 미리 계산하는데 요것을 우리는 베타라고 표현하고요. 요것을 우리는 반사계수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사 전압이라 함은 반사계수의 입사 전압을 곱하면 되죠. 세 번째가 무반사 조건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Z1과 Z2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Z1과 Z2가 같아지도록 하면 무반사 조건이 되죠. 사실 이제 이 Z1의 Z2의 2배 Z2죠. Z1, Z2가 같으면 Z1을 Z2로 바꾸면 2Z에 2Z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투과계수가 1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입사된 게
그대로 입사된 게 그대로 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가공과 지중에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뇌가 입사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은 전선의 종류가 달라지죠. 가공전선은 절연전선이라고 볼 수 있고 지중전선은 뭐예요? 케이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면 뭐냐면 반사파 전압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반사 전압은 Z1 플러스 Z2에 Z2 마이너스 Z1에 입사 전압됩니다. 가보면 600에다가요. 그 다음에 1300, 그 다음에 1300 마이너스 뭐예요? 600에 입사 전압 얼마예요? 900이죠. 그래서 얘를 두들기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1.58. 그래서 이렇게 3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6번.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이제 이 내장 기기가 아닌데 주로 여러분 이제 이 GIS 이제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주로 이제 개폐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운 좀 최근에 나온 유형의 문제죠. 예,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말 그대로 개폐 장치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변압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것은 아니에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삼상 배전선로 말단에 역률이 60% 늦고요. 이제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여기 키워드죠. 선로 손실을 뭐한다?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뭘 말한다? 용량을 말하는데 이때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을 저는 QC라고 했을 때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역률을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은 QC는 P의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P는 바로 무슨 전력이냐면 유효 전력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자. 직접적으로 대놓고 역률을 100%로 개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건 역률을 100%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60에다가 지금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0.6이죠. 그러니까 사인은 얼마다? 0.8로서 이렇게 해서 요 놈을 두들기면 바로 뭐가 된다? 80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서 동기조상기가 볼 수 있는 이점이 뭐냐? 요놈 우리가 이제 조상 설비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조상 설비라고 하고요. 첫 번째 동기 조상기고 두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 이때 이 무효전력이라고 해볼게요. 무효전력. 동기 조상기는요. 진상, 지상,
양용입니다. 하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only 진상만 가능하죠. 전압 조정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능력이 있으면 연속적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불연속 또는 계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송전, 시충전이라고 그래요. 시송전, 시충전이라고 하는데 고장난 송전선을 재투입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동기조상기는 가능하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좀 비고라고 해볼까요? 비고. 개별적 특징인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모부하로 운전해서 역류를 조정하고요.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에 역류를 개선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상기의 2점으로 오른 거죠. 동기조상기의 2점이죠. 여기 있네요.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도 있다. 그쵸?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제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여기가 키워드예요.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바로 뭐한다?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합니다. 연료 소비량을 이제 줄이는 거죠. 이런 여열 회수 장치를 우리는 절탄기, 이코노마이저라고 그래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 그 다음에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료 소비량을 이제 줄여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합수조죠. 조합수조. 이 조합수조는요, 일단 그림을 좀, 이렇게 우리가 수조가 있으면 요 수조에 보조 수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조합수조입니다. 이 조합수조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부하 변동에 따른 습격 작용을 흡수합니다. 워터 해머링이라고도 해요. 갑자기 이제 이 유량의 급변에 따른 습격 작용을 흡수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압력수로에 이제 이 보호가 됩니다. 수압관을 보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 유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습격압이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 흡출관 보호랑은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수압관의 경우 이제 이 수압관이 아니라 이제 조합수조는 습격 작용을 흡수하고 압력수로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을 조절하죠. 사실상 요놈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5년 3회 이제 기사 전력공학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면요. 세모침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드릴게요. 21번은 사실은 이제 저처럼 하지 마시고 딱 나오는 순간 뭐예요? 2배 된다. 22번 보셔야 되고요. 23번 이게 어려운 문제 버리죠. 버려. 24, 25 보셔야 되고요. 26번 보셔야 되고.
나머지 보셔야 돼요. 쭉 보신 다음에 좀 특이했던 문제가 요거 33번 어렵죠. 네, 코로나 손실식 자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36번 이제는 이제 이 문제는 지금은 세모치지만 나오면 틀리지 말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좀 그랬어요. 발전공학 문제도 그쵸? 조금 뭐 이 절단기 문제는 이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조합수조 관련된 역할 문제도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025년 이제 3회차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회차죠. 이제 해설을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회차에 이 시험을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보시는 회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험은요 포기하지 않고 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회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